그런 면에서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 초기 코리안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들인 서재필, 윤시호, 이승만, 유길준은 대붕 이후에 개종을 합니다. 안창호, 길선주, 장인환, 우덕순 같은 분들이 다 1910년 이전에 한국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1907년 한국개신교회 지형도에서 1907년까지는 친일파는 없어요. 신약에 나오는 제 네 가지 파를 중심으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마리세파,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 있는데 사두개파적인 기독교는 없었어요. 친일적이고. SNF파, 현실 도피적인 기독교인이 있었느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1907년에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주색 잡기를 하는 게 약간 있을 수 있고 자살도 약간 있었어요. 좀 약간 이제 좀 도피적인 분.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교육을 중시하고 경건하고 그게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부흥파로 가겠죠. 반대 이제 열심당,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뭡니까? 어비영 운동하던 분들 소수가 있었습니다. 암살 장윤환이라든지 몇 분이 있었죠. 무력항쟁파, 어비영파, 동학파에서 기독교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1895년부터 이제 그 세력이 평안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다수는 부흥파와 열심당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YMCA라든지 애국개몽파. 그래서 이동희, 손정도, 서상용, 김구, 이승만 YMCA를 하고 이상재, 윤시호, 최병헌, 안창호, 이준, 전백기 시민회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비밀 조직을 1907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력이 교육 중심의 혹은 좀 더 과격한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 1907년이에요. 부흥운동과 이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김선주라는 김용석, 방기창, 서경조, 양정백, 송인석, 이기풍 이런 제가 넣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일곱 목사님들. 그분들도 그런 애국개몽운동이나 이 밑에 민족운동하는 분들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대붕이 일어나고 동노회가 조직되던 이 시점에는 그 운동들이 공존을 하다가 12년에 가서 이제 총회가 조직될 무렵에는 이것이 새 세력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 교육운동 참여, 현실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력은 해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 만주나 상해나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철치는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들어가죠. 그러나 한반도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차선책이 교육운동이죠. 학교운동하는 분들, YMC든 미션스쿨이든 그쪽으로 가고요. 중도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의 발전을 하는 부흥파들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백오인 사건이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나갈 분은 나가고 교육 쪽으로 빠지거나 교회 자체로만 이렇게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제가 원했던 것이죠.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조작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현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셔너리들은 일본 총독부에 100% 충성하는 그룹이 됩니다. 오피셜리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교회 이런 행정이나 공식적으로는 총독부에 어느 선교단체든 어느 선교사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으로서. 그러나 이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이제 북쪽에서 로스나 맥킨타이어에서 스카티시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 내려오죠. 일본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또 호주나 캐나다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세력, 내려오는 세력이 만나는 데가 사실은 평양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소래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중심이 평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이제 평양의 스테이션이 1894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 올라가는 중심지가 선천입니다. 1901년 선천에 스테이션이 형성이 되고 1909년에 강계로 선천 강계 스테이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1910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감도 중심에 기독교가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그리로 간 거예요. Center of Korean Christianity가 어디에 있었냐? 중심점이 서울에서 평양에서 선천에서 강계로 북감도로 가는 겁니다. 그 1910년대에 살아있는 교회는 사실은 북감도에 있는 것이 북감도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론티어들이 옮겨가며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1910년대까지. 저는 이제 이 관점이 중요하고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프론티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 지리적 프론티어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프론티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191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그 센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로스트하는 순간에 이제 정체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제가 이 연표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송도, 해주, 재령, 평양, 선천, 영변, 강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중심은 물론 크게 보면 평양이죠. 평양 선천이 중심이고요. 10년 들어가면 그 일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평국 선천의 통계입니다. 1911년 배고인 사건대의 중심이 되었던 선천이고, 이제 거기에 광산이 많습니다. 평안북도. 그래서 대부호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자본주의 중심이 평양과 선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만나는데요. 그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에 1901년에서 3년에 급성장하죠. 인구가. 그래서 이제 철도가 부설이 되고 광산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그 시기에 기독교가 이제 1차 폭발을 하고요. 2차 이제 폭발이 기독교가 좀 일어나고 3차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결국 그래서 1924년쯤 되면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화된 마을 혹은 타운 혹은 소도시가 선천이 됩니다. 그만큼 한 그 도시를 기독교화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을 흔히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선천이 먼저 한국의 영적인 도시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형도를 이제 마을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고 철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선천 마을인데요. 시청이 있고 공립 소학교, 경찰, 여기 이제 정거장이 있죠. 이제 이 지역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병원, 성경학교, 유치원, 성신중학교, 이 학교 이름이 뭐였죠? 그리고 교회가 두 개, 남북교회, 선천북교회, 선천남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본, 절반은 기독교가 가지는, 또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벌써 이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비슷한 것이 이제 만주에도 다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학교, 병원, 교회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 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5가지 분야, 교회, 의료, 병원이죠, 학교, 그다음에 출판소, 여성사, 이 5가지가 함께 가면서 기독교
시빌리자이션, 기독교 문명을 이루면서 기독교 마을, 기독교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상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 가는 겁니다. 1920년대가 되면 벌써 그런 도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흔히 뭐 성시화 운동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 그 다른 이야기지만 선천에서 평양과 북간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문명 이런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갔다는 겁니다. 즉 그런 민족 교회로서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제가 주로 여성들 사진에 올렸는데요.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켜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여자 교육, 여자의 그 직업을 통해서 양성 평등을 이루어가는 주된 세력이 기독교였다. 초기에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고 여성 해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전도부인, 첫 여자 의사, 또 교사, 간호사 제가 등장을 시켰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국 여성 운동을 이끌어가는 양성평등의 문을 열었던 분들입니다. 자, 민경배의 민족교회를 제가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교회 형태. 두 번째가 신앙 형태.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서구화의 문제입니다. 71년 논문에서 민경배는 경건주의 복음주의자들인 장로의 선교사들, 감리교는 부흥주의 전통에 있죠.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은 경건주의 복음주의자들이었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부흥주의자였는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식한 기독교는 서구적 기독교였다. 전혀 그 토착화에 관심이 없는 선교사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우상 숭배라든지 미신이라든지 한국의 신들을 파괴하고 전통 문화를 파괴해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다. 이 내용이 74년 민족교회 형성서랑에 들어가고 94년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에도 들어갑니다. 즉 민경배의 결론은 뭐냐? 초대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빈곤했다. 서구 신학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회론이 약했다. 구원론은 개인 구원론에 머물렀다. 비정치적인 정숙주의, 즉 정치 참여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 반지성주의적 부흥회 중심의 교회였다. 유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 계속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였다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면서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민족 교회론을 만드는가? 이런 교회를 가지고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경배는 71년 초기 선교사들을 근본주의자들로 한국 전통 종교를 완전 배척하고 서구적 기독교를 이식했다고 해석했다. 한국 초대 교회와 서구화의 문제에서 그는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자인 장로의 선교사들과 부흥주의 감리의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기독교를 서구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형룡 측은 합동측입니다. 자신들의 근본주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초기 선교사들을 근본주의자로 그리면서 자기들은 정통 라인에 있다.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자였으므로 우리도 근본주의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자 토착화 신학자, 64년이니까 토착화 신학이 나올 때입니다. 배경을 제가 생략했는데요. 민경배 씨가 뭐 싱가포르에 63년에 가서 아시아 기독교 학회에 가서 토착화 교회론을 배우기 시작했다든지, 64년에 일본에 토착화 신학이 나오고, 바티칸2에서 가톨릭이 토착화 신학을 하고, 뭐 이게 다 64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토착화 신학자나 민족주의 교회 사학자, 그러니까 민경배, 그런 근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초기 선교사에 있다 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합동측을 공격하는 논리입니다. 너희들은 근본주의자야. 그러니까 이제 합동측, 그래 우리는 선교사의 라인이 정통이야. 이렇게 하고 서로가 초기 선교사들을 근본주의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의 선교사들은 뭡니까? 정치 참여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요소가 있고 또 뭡니까? 토착화 쪽에 그 강한 그런 노력을 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았는가?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형룡이든 민경배든 보수든 진보든 그것은 바로 1920, 30년대의 선교사의 모습인 거예요. 2세대 선교사들은 191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온 근본주의를 수용하고 또 2세대가 되니까 인스티튜셔널리즘에 빠져서 영성이 빠지니까 선교사들이 상당히 드라이한 그런 펀더멘털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교권을 강화하고 또 지도자들도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신학을 막기 위해서 근본주의의 벽을 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참다가 튀쳐나온 세력이 뭡니까? 김재준을 비롯한 그쪽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근본주의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 60년대에 이제 토착화 신학이 나오니까 선교사들을 서구화의 앞잡이로 문화 제국주의자들로 몰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박형룡 쪽은 볼 때에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30년대에 했던 것처럼 그분이 물론 30년대에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도 또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910년에 에든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에서 나왔던 성취론을 자유주의의 출발점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80년대에 오면 변선한 목사나 이런 분들은 1910년에 성취론을 뭐로 봅니까? 여전히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벗어나지 못한 신학으로 보죠. 84년경에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일단 민경배 사관을 간단히 정리 다시 하면 역사는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공부하면 내 견해만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해석할 때에 혹은 기존의 해석을 비판할 때에 조심하게 됩니다. 한편 사관까지 형성하려면 충분한 사료 수집과 해석은 물론 분명한 개념 정리와 신학적 틀을 가져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경배의 새 논문의 논지를 요약하면 초기 선교사들은 근본주의, 문화 제국주의 신학으로 서구적 교회를 이식했고 말씀은 있으나 성찬이 결여된 반쪽 교회를 가진 교파형 교회 형태가 정착되면서 점차 재래 종교와 혼합되어 현실 도피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양산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초대 교회상을 기초로 발전한 것이 그의 1970년대 민족교회론이었다면 문제가 있다. 만일 초대교회가 신학적으로 빈곤하고 약한 교회론, 개인구원론, 비정치적 정숙주의, 반지성주의, 이론적 신앙의 교회였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민족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허약한 체제를 가진 교회가 과연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자주독립 근대 민족 국가를 이루고 기독교를 민족의 종교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교회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내연하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외연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교회였다면 소수의 엘리트만이 그런 사명을 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그의 민족교회는 소수 지도자가 주도하는 교회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를 저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해방 이후 건강하지 못한 민족주의가 종교계를 지배합니다. 1948년 이후 대종교 계열의 안호상 장관이 극우적 민족 사관을 전개합니다. 1950년대 통일교나 전도관의 그 한국사 이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용산 기도원에서 출간한 책들에 나오는 한국사 이해. 그것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성지가 되고 한국의 구원의 출발과 그 알파와 오메가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왜 통일교든 용문산이든 전도관이든 그런 이제 이단으로 나오는 세력은 전부 그런
거기에 이제 반공주의가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분단이 되면서 그게 고착이 되어가니까 그걸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한국은 반공 세력과 싸우는 프론티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한반도가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냐면 북한 세력, 뭐 중공 세력, 소련 세력, 반공 그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데 기독교가 핵심이 되어야 되니까 통일교든 전동아이든 연모사는 다 그런 신학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반공적이면서 민족주의적인 신학인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이 50년대의 쇼비니스틱, 그러니까 한국 중심적 민족주의가 현재 90년대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90년대 세계 선교운동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한국이 선교운동의 핵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에 한국이 된 거죠. 지도를 그리고 한국이 가운데 있고 역사의 중심이 한국에 있고 뭐 그런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50년대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70년대 민족교회론과 70년대 한국 정치 상황을 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72년 민족적 민족주의를 제안하는 유신헌법이 나온 후에 해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민경배의 민족적 기독교론은 1960년대 국사학계의 민족주의 반식민사관과 1970년대의 내재적 발전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려낸 1세대 교회는 고교화형, 현실 독비적, 서구화된 교회였고 2세대 일제하의 교회는 부흥과 신비에 매몰된 교회였습니다. 일부 엘리트에 의한 근대화 운동과 한인운동이 있었지만 전반적 교회 흐름은 현실을 떠난 교회. 민경배의 민족교회론에는 김용섭 교수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기독교 자본주의 근대화론도 없었고, 이것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면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화론, 그래서 이제 한국 자체 일제가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자체적 발전에 의해서 한국은 자본주의를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경제사관이죠. 농업 중심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면 이제 30년대 막스주의 또 연결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제 민족사관 그러면 그런 이런 경제사관으로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게 중심되는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민족교회론을 하려면 교회가 한국을 자본주의로 사회로 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거나 어떤 큰 기여를 했다라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기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70년대에. 그런데 민경배 교회사 책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 강만길의 민족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사관. 그 이제 강만길 교수는 통일,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의제에 충실한 것이 그렇게 해야만 그 진정한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하는 세력은 반민족주의 세력이 되니까 강만길의 정치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것을 수용한다면 만일에 민족교회론이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기여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했어야 된다는 거죠. 민족교회로 하려면 경제적 민족주의나 정치적 민족주의를 해서 한쪽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뭡니까 민주화와 통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70년대 민족교회론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는가? 그가 그랬던 1세대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다면 그것이 민족교회의 출발이었다면 혹시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은 그냥 오늘 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 민경배 교수가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만들어낸 민족 개념 혹은
그 역사를 해석한 내연, 외연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으로 불타서 시간이 지나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역사책에도 그런 틀은 없어요. 이미 요소서로 만들어낸 겁니다. 안으로 불타다가 바깥으로 드러난다. 근데 그게 바로 신비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역사 예배성을 그분이 참 강조를 하는데 충분히 그 고심은 이해가 됩니다. 민족의 고단한 현실 앞에서 서구화되고 이원론적 신비주의가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민족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신학, 좁게는 한국 교회사 연구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는가? 중요한 한 이유가 바로 선배들의 논문과 책을 비판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각자로서 마땅히 존경받을 분들이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만한 업적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을 비판은 오늘같이 저처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선배님들을 존경하죠. 그러나 그들의 논문을 비판하고 그들의 책을 비판해야만 하는 것. 학자의 운명은 후배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 후배들이 저를 비판해 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별로 비판을 안 해서 저는 상당히 섭섭합니다만.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은 선배를 비판하고 후배는 또 선배를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또 민경배 교수님 시절에는 자료가 많이 또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자료 일부만 읽고 세례를 주지 않았다. 제가 읽은 세례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성찬식을 늘 1년에 최소한 4번은 했거든요. 세례식을 줄 때는 꼭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결여된 교회라는 것은 그건 자료상 진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후배들은 더 많은 자료를 읽고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앞에 선배들이 서술했던 것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문제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고 그래야 한국 신학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50년 전 한 젊은 학자를 제가 오늘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깊고 지층은 다양하고 그 지층 속에서 학자는 어떤 곳을 선택을 해서 시추공을 파는 거예요. 다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추공을 여러 곳에 파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내려가는 거죠. 역사는 다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어떤 사람은 잘 내려가다 보면 금맥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석탄층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물밖에 없고 물도 중요합니다. 그 다양한 층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주신 그 지분이죠. 저는 가다가 1910년에 멈춘 거예요. 80년부터 10년까지 파보니까 민경배 교수가 팠던 지층하고 제가 팠던 지층이 다른 거예요. 제가 판 지층은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제 선생님이신 이만희 교수님은 주로 공부한 게 민족주의지 않습니까? 기독교 민족주의. 그래서 1910년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깊이 관념의 현실을 변화시키며 정치 참여했던가 그 역사를 쭉 하셨어요. 정치적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하셨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기독교 문명론 해서 교육, 어려 이쪽을 또 하시죠. 또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 토착화 그 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 지층을 저는 만나서 오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